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그간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해설 강의를 찍는 날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시험을 보셨겠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해설 강의 자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어, 평가를 전공하지 않았던 강사들이 멸망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총평관, 평가관, 측정관, 총평관 이렇게 평가에 대한 관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아마 진단평가 또는 총괄평가랑 엮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아마 노량진에 있는 모든 그 강사들이, 저를 제외한 노량진에 있는 모든 강사들이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멸망하지 않았나.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그 중에 몇 명은 학생들 탓을 했다고 들었어요. 나는 잘 가르쳤는데 니네가 못 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잘못 가르쳤으면 잘못 가르쳤다 시인을 해야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요, 이번 연도가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그리고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절반. 다 틀렸죠.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뭐 쉽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뭐 엄청 어려웠다거나 엄청 쉬웠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뭐 엄청 쉬웠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거를 엄청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오픈형 문제들은, 그렇죠, 이게 열린 문제라고 하죠. 오픈형 문제들은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썼거든요. 맞는지 틀렸는지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쉬웠던 거는 아니에요. 뭐 어려웠던 것도 아닌데 쉬웠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수험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점 정도는 떨어지지 않았나,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작년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떨어졌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확신은 없죠. 일단 채점을 해봐야 아는 거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평가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학의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잖아요, 이 교육학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출제자들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냈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자,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냈는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냈는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까지 교육학 문제라는 거는요, 대체로 교직 논술이랑 달랐죠. 교직 논술이랑 달랐습니다. 교직 논술이랑 달라서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이론은 물어보지 않은 편이었고, 대신에 이제 좀 프랙티컬하게 접근을 했었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할래? 근데 그거를 교육학이랑 좀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의 그 방안이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크게 없어도 맞고 넘어가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직 논술과 교육학 논술이 달랐던 것이죠.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처방을 하겠다, 어떠한 수단을 쓰겠다, 어떠한 형태로 교수학습을 구성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실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제시할 때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 논술과 교육학 논술이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조금 있는 거고요. 올해도 그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어떠한 방안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론에 근거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과 재작년부터인가요? 이제 그래, 이론은 아는 거 알겠어. 좋아. 이론은 알겠다. 당신이 이론 아는 거는 내가 알겠다. 그런데 그 이론을 실제 교실 상황에서, 실제 수업 장면에서, 실제 당신의 상담을 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교직에 대한 어떤 인기가 많이 올라가면서 임용고시를 패스하시는 선생님들의 질이 점점 올라가서 요즘에는 임용고시 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똑똑하죠.
아는 게 많습니다. 능력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똑똑한 건 다 알아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현직에 나와서 이론을 실제에 적용을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장면이 뭐냐면요. 학원 선생님처럼 행동을 해요. 본인은 학원 선생님이 아니죠. 공교육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그런데 강의 스타일도 학원 선생님과 동일하고, 그렇죠. 애들을 대하는 태도도 학원 선생님처럼 대하고, 강의하는 톤이라든가 강의에 사용하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게 학원 선생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벌써 10년 넘게 관찰이 되어 왔습니다. 이거를 출제하시는 그 대학교 선생님들이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학원 강의에 절여져서 살아온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중학교 때부터 학원 강의 들으셨잖아요. EBS 학원 강의, 뭐 EBS나 뭐 학원 강의 이런 거 들으셨고, 고등학교 때도 들으셨고요. 혹시 재수나 삼수를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학원을 가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 스타일에 너무 절여져 있어요. 이게 공교육 교사로서 어떤 그 적합하냐라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학원 강사가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떤 걸로 출제를 하겠어요? 당연히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정해서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기조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계속돼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물어볼 만한 영역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대부분 다 물어봤단 말이죠. 정말 귀퉁이에 있는 거 안 물어본 거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귀퉁이에 있는 것들이라 그런 것들이 나오면 불이 타. 그러니까 불이에 얻어맞았다 그래서 불이 타라 그러고 폭탄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리커트 척도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리커트 척도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리커트 척도가 불이타에 가까운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평가의 일선에 서 있는 어떤 평가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리커트 척도 정도는 대표적인 척도니까 한두 개 정도는 알아두는 것도 뭐 그렇게 타당도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원 강사처럼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귀퉁이에 있는 거를 물어보는 대신 귀퉁이에 있는 거 물어본다는 건 결국에는 지식의 양을 물어보는 거단 말이죠. 니네가 여기까지 공부했니? 좋아. 니네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어. 이러한 측면에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것들 있잖아요. 딕과 캐리 모형 누가 몰라요? 최저 교수적인 모형. 다 들어봤잖아요. 나선형 교육과정 몰라요? 아시잖아요. 다 들어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엮어서 문제를 냈잖아요. 어떻게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수업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게 현재 출제의 방향이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해설? 해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설이라기보다는 예시라고 해야겠죠.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을 좀 봤습니다. 예시를 설명을 많이 안 해줬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강사의 잘못도 일부 있고요. 기존 강사들의 잘못, 뭐 매출 1, 2, 3위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대형 강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도 당연히 있고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내가 교사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써볼까라는 생각은 어떤 이론이 있으면요.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들은 조금씩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교육 현장에 나가시면 여러분이 책으로는 접하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은 보통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어본 것들도 많이 겪어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진상 부리는 학부모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특히 영어 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수학 선생님들이 가장 고생을 덜 하시죠.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수학에 대한 태클을 못 걸어요. 근데 영어는 태클을 많이 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에 살았으니까. 자기가 외국에서 좀 살았어. 특히 이제 대학교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학부모인 경우에 굉장히 피곤해 하시죠. 영어 선생님들. 보면은
자기 동네에선 그렇게 말을 안 한대.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그 막 태클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들이 출제하고 싶은 그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있는 것만 구멍 뚫어서 내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이게 그 사례로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지 그 태클 거는 방향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태클을 거는 방법도 다양하고 말투도 다양하고요. 사람 아주 화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슬슬 사람 그 긁는 그런 아주 뭐 좋지 않은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례들이 본인들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그런 사례들을 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례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라는 측면에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앞으로의 출제 방향. 그리고 올해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요. 앞으로도 이 출제 방향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제 방향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어떻게 출제 방향이 설정이 될 것인지 향후 최소한 5, 6년 이상은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첫째로 이제 구체적인 사례죠. 구체적 사례인데 이게 단지 사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구체적 사례를 설명을 할 때 구체적 사례에 어떤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 같은 거 그런 거를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C줄과 날줄이라고 해요. 제가 설명을 할 때 왜 저렇게 설명을 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교육학은 그냥 암기를 했던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지식의 파편들을 단편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인출하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장기 기억에서 작업 기억으로 이렇게 인출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 시험 보세요. 인출만 하면 되는 문제가 한 문제 있기는 있었죠. 딕과 캐리. 인출만 하면 되는 문제 있긴 있었는데 모든 문제가 인출만 하면 됐나요? 이 평가 어떻게 할 거예요? 총평관. 할 수가 없죠. 인출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출해 와서 그거를 요렇게 잘 엮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이고 고차원적 사고를 여러분께 요구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랑은 방향이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저처럼 이렇게 C줄, 날줄처럼 이게 이거랑 연관이 되고 이게 이거랑 연관이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가를 전공했던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역시 평가가 나오면 강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지를 못하네요. 평가가 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쉬운 물론 이제 전공 영역으로서의 어떤 난이도는 쉬운 건 아닌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지식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강사가 틀리게 해설한 거를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강의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느낌도 약간 들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내가 이제 좀 시장을 잠식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희망도 생기고 뭐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시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마지막 얘기는 좀 농담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게 강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저는 이제 학자의 길을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강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사로서의 어떤 지상 과제는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는 겁니다. 적어도 교육학 때문에 임용고시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평가 전공자가 노량진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변변한 그 평가 전공자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당연히 평가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평가 전공자가 여러분의 눈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전공자의 말을 믿고 따라오시라. 두 번째, 복합적이고 고차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강사 중에 별로 없더라. 그게 이번 시험에서 크게 드러났죠.
단지 그냥 어떤 단편적인 어떤 지식의 파편들을 장기 기억에서 꺼내와서 작업 기억에 올려놓고 그거를 글로 옮겨 적는 그렇게 할 거면은 왜 시험을 보나요? 암기 시험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시험이고요. 이제 임용고시가 임용고시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서 강사들의 자질 또한 시험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학 영역에 있어서 교육학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현장에 가시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뭔가 가르치기 위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만의 교육 철학이 없진 않을 거예요. 나는 암기가 정말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창의성을 자극하는 교육을 해야 돼. 좋죠. 근데 그거를 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요.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시면 접하게 되는 거는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의 행정 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사고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걔네를 잘 달래서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교육 심리는 좀 중요하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교육 심리 같은 경우는 별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만들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 심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상담도 중요합니다. 상담. 왜냐하면 말썽 부리는 애들이 말썽 부리지 않는 애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해서 좀 이제 엇나갈 수 있는 애들을 엇나가지 않게 잘 다독여주는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가 단지 대학 보내는 거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대학 보내는 게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가장 큽니다만 그거 외에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 아이들이라면 적어도 인성만큼은 망가지지 않도록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 게 교사의 의무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평가입니다. 평가.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뭐 천부적으로 어떻게 타고나서 말재주가 워낙 빼어나다든가 말재주가 빼어나고 뭐 외모가 뛰어나고 뭐 그리고 가르치는 어떤 스킬이 훌륭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큰 의미가 없다고요. 애들이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던 애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그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이 공부를 하거나 굉장히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큰 관계 없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아무도 안 가르쳐도 지가 알아 잘해요. 원래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요. 옆에서 하라고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가를 잘 하는 게 중요해요. 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학생이 그 전체 집단 내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애가 어떤 잠재적인 능력은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건지도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교육학 영역에서. 현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교육 평가가 단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5% 중요한 게 교육 심리랑 상담 정도 됩니다. 95%는 평가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영역은 뭐 교육 사회라든가 뭐 이런 거 쓸모가 없다. 뭐 근데 그런 거를 뭐 강조할 수가 없겠죠. 그 임용고시에서도 교육사회학 교육철학 뭐 물어봐서 어디다 써먹어요? 써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출제를 잘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여기인지 뭐 나올 거예요. 그 교육학 논술 잘 쓰는 법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이지쌤의 이제 그 교육학 논술 잘 쓰는 법이라고 해서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오시죠. 물론 올해도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만 일단 그거라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기본적인 개괄을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전 영상에도 말한 바 있지만 여러 가지를 써야 돼요.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쓰려고 할 때는 글감이라는 게 필요해요. 뭐 글을 써야 될 재료가 있어야 글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글감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글감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아는 게 없으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글감을 어떠한 주제로 엮을 것인가. 그래서 글의 주제가 필요하죠. 근데 주제는 줘요. 이렇게 줍니다. 올해도 줬죠. 2015년부터 계속 주고 있는데요.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로라는 어떤 표현까지 명시적으로 줍니다.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굴감을 잘 엮어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영역을 써야 되나요? 여기 나옵니다.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전략, 교육연수. 이 네 가지를 쓰시면 돼요. 아, 그러면 뭐뭐가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를 보시면, 세부 문제를 보시면 자동적으로 툭툭 튀어나와서 그걸 이렇게 C줄 난류처럼 엮어서 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김 교사랑 송 교사가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 교사, 송 교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네요. 자, 그래서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술력, 교육 연수 이런 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1번 이제 교육 과정 얘기가 나왔네요. 교육 과정 재구성 그리고 교육 과정의 수직적 연계성 이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도 탁 숨이 막히죠. 수직적 연계성이 뭐더라? 수직적 연계성이면 난이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뭐 난이도도 얼추 맞는 얘기입니다만. 자, 요거를 이제 떠올리시면 수직 연계성이 어디 나왔는지 생각 딱 나셔야겠죠. 타일러 얘기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 어디서 나왔지? 교육과정에서 나오긴 했을 텐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떠올려 보셔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 대부분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간 그런 건데요. 제가 다른 사람 쓴 거 봤습니다. 봤는데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고요. 제 답이 맞습니다. 자, 총평의 관점에서 일단 총평의 관점이 뭔지는 다른 사람 책을 베껴놨으니까 당연히 총평의 관점이 뭔지는 쓸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뭐냐면요.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두 가지의 제시 그리고 평가 결과 해석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해. 이 두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 자체를 해석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분들은 쓴 모범답안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점에서 2점 정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세 번째 거가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해야 하는 교수 전략. 여기 뒷과켈이죠. 교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그 단계를 이제 잘 생각을 하셨다가 뭘 해야겠다 이렇게 꺼집어내시면 되는 이게 바로 그 인출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 앞에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인출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뒷부분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에서 고립관 해소. 자, 이런 거는 사실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죠. 강사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코로나 시대가 돼서 분명히 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거 김 교사가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 이거는 저도 이런 문제까지 낼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줌 아니에요? 줌 구글 미트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거 테크놀로지인데 이건 실시간 화상 채팅 프로그램 뭐 이런 거잖아요. 화상 회의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물어볼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 이 얘기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걸 쓸 수 있었으면 당연히 뒤에 것도 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거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 네,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요거가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교장의 리더십 문제랑도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부터 수고를 해야겠죠? 자, 1번부터 보러 가시죠. 자, 1번 송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 두 가지,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예요. 자, 그래서 타일러의 교육과정 선정 및 조직의 원리가 이제 수직적 연계성이 등장하는 대목인데요. 제가 7, 8월 모의고사 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학습 자료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학습 경험의 조직, 학습 내용의 조직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게 이제 수평적 원리가 있고요. 수직적 원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저 수직적 연계성을 물어보고 있죠. 수직적 연계성. 자, 수직적 연계성이 여기 나오네요. 자, 수직적 연계성, 그러니까 수직적 원리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요. 그러면 학령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연령이 있잖아요. 연령. 그 령이 요 령이에요. 그래서 너무 굵네요. 한 요 정도로 줄일까요? 자, 이때 학령의 령이 연령의 령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년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학령이 올라가는데요. 학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배우는 내용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난이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배우는 범위도 넓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차곡차곡 쌓아 올릴 것인가가 수직적 연계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수직적 연계성 요렇게 제가 해설을 해놨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수직적 연계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같은 학습 내용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적 연계성이라는 거는 자, 같은 학습 내용이 범위와 그 범위를 달리해서 다시금 제시되는 경우에는 수직적 연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브루너가 얘기했던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림 보시면. 그래서 학령이 올라감에 따라서 요 깊이도 깊어지고, 그렇죠? 넓이도 넓어지고. 하지만 뭐가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제 있죠. 핵심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폭과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점점 증가하고 넓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학습 내용이 다시금 반복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학습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뜻해요. 수직적 연계성이라는 거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배울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곱셈을 배우려면 덧셈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덧셈은 곱셈의 뭐예요? 선수학습 요소죠. 선수학습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 선수학습 요소 앞에 배운 게 뒤에 배우는 거에 선수학습 요소로 작용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학습 내용의 수직적 연계성이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 연계성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을 먼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거가 이제 제가 말했던 이제 앞전에 배웠던 것이 이제 뒤에 배우는 내용에 선행학습, 선수학습 요소로 작용하는 건데요. 선수학습 요소를 잘 익히고 있다면 새로이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그 선수학습 요소가 뭐로 작용을 하나요? 무엇으로 기능을 하죠?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을, 유의미 수용 학습을 떠올려 보시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새로운 학습의 정착지라는 게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랜딩 사이트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 새로운 개념이 원래 갖고 있는 개념에 이렇게 들어와서 딱 앉는다고 그 위에 이제 앉는다고 해서 이제 정착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섭의 형태의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수직적 연계성은 학습자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배운 게 다시 나왔네? 근데 왜 어려워지고 더 깊어졌지? 아,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배웠던 게 다시 나왔네. 이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그래서 저번에 이걸 배운 거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배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수학습 요소 그리고 뭐 어떤 그 이해를 돕는 어떤 장치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수직적 연계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수직적 연계성이라는 게 이러한 어떤 학습 측면에서만 있는 게 실제 학습 그 과정에서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학습 동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 학습 동기가 낮아요.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습 동기가 낮은 편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학습 동기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왜 하기 싫을까요?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요. 알아듣지 못해서.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열심히 해.
그러면 알아요. 애들도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뭔가 되게 잘하는 것 같다, 못하는 것 같다, 이 정도 판단하거든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5분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수업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수업 못하는 사람, 금방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걸 알아챌 수 있는 아이들이 왜 공부를 안 하느냐? 그걸 알아챌 수 있는 능력과는 별개로 그 사람이 떠드는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이 선수학습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습 동기를 최소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면 학습 동기가 저하되죠. 그래서 오수빌이 뭐라 그래요? 이 선행학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관련 정착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없는 경우에는 뭘 제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어드밴스 오거나이저 그걸 제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오스베리 얘기하는 이제 유의미 수용학습의 어떤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섞어서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제 1-2번이죠. 1번 문제 두 번째 거. 자, 요것도 제가 이제 책에 실어놨어요. 근데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게 일단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예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교육과정을 새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형태, 새로운 구성 이런 걸 바꾸는 걸 그냥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원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단원에 나오는 예시가 너무 어렵다거나 쉽거나 이런 경우에는 쉬운 걸로 또는 어려운 걸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삭제를 하거나 없는 걸 삽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송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범위와 계열을 조정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범위는 누구나 다 알겠어요. 그렇죠. 범위는 그냥 넓은 거, 좁은 거 이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많거나 적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계열. 요거 제대로 설명한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자, 요걸 왜 설명 못했을지 참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계열이라는 말을 모르니? 라고 묻고 싶네요. 자, 그래서 계열이라는 게 뭐냐? 계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존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짜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교육 내용인데요. 그것도 주제들이 짜여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야 마땅한가 또는 어떻게 배열이 되어야 타당한가의 문제예요. 그게 바로 계열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범위와 계열을 조정하고 싶다 그랬는데요. 범위는 결국에는 그냥 가르치는 어떤 내용의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열은 그냥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계열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순서를 바꾸거나 뭐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거 학술적인 어떤 용어를 써야 답안에서 이제 점수를 받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환경 확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확대법. 요거는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 어떤 지금 학생이 접한 지식이 적용되는 그러한 어떤 실제 예를 많이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경험학습이라든가 뭐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이런 걸 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체험학습의 기회가 뭐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임의로 아이디를 데리고 나가서 뭐 체험학습을 시킨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뭐 그 체험학습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교장, 교감 통해서 결제가 나야지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어떠한 뭐 기회가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선형 교육과정도 있어요. 나선형 교육과정은 이제 범위가 넓어지죠. 학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나선형 교육과정도 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떤 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가 이제 교육과정 지역화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사회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단위 학교 수준 교육과정 또는 교사 수준 교육과정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예외와 어떤 로컬 소사이어티의 어떤 특징들을 많이 반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뭐
가재, 뭐 냇가에서 뭐 가재를 잡아왔다거나 뭐 물방개를 잡아봤다거나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죠. 서울은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험을 해본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요즘에는 시골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공부해라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의 어떤 학업에 신경을 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예전보다는 아마 덜 할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그런 기회가 많을 거라는 거는 뭐 의심을 할 여지가 없죠.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요 학습 내용을 지역화하거나 학습 방법을 지역화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떤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 또는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학습을 그 교육과정 내로 편입시키는 방법인 학습 내용의 지역화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지역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아이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생활 지식들, 뭐 예를 들어 뭐 봄에는 파종을 언제 어떤 작물을 어떻게 파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작물들을 뭐 자연 교과내로 끌어온다든가 예를 들어 꽃 피는 어떤 온도 같은 거 있잖아요. 꽃 피는 온도가 있고 뭐 그 뭐 일조량이랑 관계 있고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지구의 어떤 자전 뭐 이런 거랑 자전과 공전, 자전이 사실 23.4도인가요? 그렇게 해서 여기 돌고 있죠. 근데 요거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이 요런 거랑 엮여서 이제 생긴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네 생각을 해봐. 봄에 점점 날이 길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꽃이 피지, 발화를 하지, 이게 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설명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이해하는데 좀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방법의 지역화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1번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쓴 답을 한번 읽어는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1번의 해설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러 가시죠. 2번. 2번이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2번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번을 좀 보시면 일단은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두 가지, 그리고 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자, 요거는 한번 본문을 한번 보고 오시죠. 본문을 보러 가시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학기 초의 진단은 여기 나오죠. 학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라고 이제 밑밥을 깔죠. 학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대요. 그리고 학기 초의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학기 초 진단 평가를 총평관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이거를 문제를 해석을 잘못하는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거 보시죠. 두 번째 거는 여기입니다.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학기 말 평가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 결과를 해석해라. 그럼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데 비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규준지향 평가겠어요? 준거지향 평가겠어요? 준거지향 평가를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총평과는 요 진단평가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평가하는 방법을 준거지향으로 할 거냐, 규준지향으로 할 거냐라는 거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준거지향 평가를 하는 방법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거를 총평관이 다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물어본 친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요 교육과정 재구성이래. 여기 수직적 연계성 얘기를 할 때요. 동일한 학습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학습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학습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설한 친구가 있었어요. 멸망이죠, 그런 친구들은. 안타깝네요. 어쩌겠어요. 본인이 잘못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총평관에서의 진단평가, 두 번째는 준거지향 평가의 적용 방법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씩 쓰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총평관도요. 제가 이제 원데이 교육학 마지막 총정리하는 그런 강의였죠. 요 교육학 원데이 교육학에서 제가 아예 교육평가 강의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했던 게 총평관입니다. 물론 그 전에 측정관, 가장 기본적인 게 측정관이죠. 점수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평가관, 점수만 측정해서는 안 된다. 뭐 그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학습자의 질적인 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평가관이 있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총평관, 총평관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에 요게 추가가 됩니다. 요까지가 이제 측정관이고요. 여기가 평가관, 여기가 이제 요 앞에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요것도 하는데 요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거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들어가는데 요것도 추가가 된다. 그래서 요게 총평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측정관과 평가관이 겹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측정관에서 하는 거는 평가관을 가지고 있는 평가 방법에서도 다 해요.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걸 추가한다. 그리고 앞에 거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걸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측정관이 아니라 측정관과 평가관이 완전히 서로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총평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측정관, 평가관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것도 하자. 이게 바로 총평관이에요. 그리고 그 총평관은 비구조화된 투사적 방법을 이용해서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학습자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검사니까요. 수검자라고 합시다. 수검자, 검사를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수검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과 수검자 간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게 총평관의 어떤 관점이에요. 여기 보이면 나오죠. 구인타당도를 강조한다고 나오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다고 나와요. 결국에는 수검자와 수검자를 둘러싸고 있는 수검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제 강의를 안 듣고 자료만 받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 뭐 비슷합니다. 뭐 교육평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보기엔 한 95%가 교육평가 중요한 수준이. 그 다음에 이제 심리 플러스 이제 상담. 요게 한 5% 된다. 나머지 뭐 교육사회학이라든가 교육철학이라든가 교육사라든가 뭐 교수학습 방법이라든가, 교수학습 방법, 교육공학 되게 중요할 것 같죠? 안 중요해요. 맨날 쓰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고요. 실제 현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한 이론들이 널리 퍼져서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나라니까요. 언젠가는 그러한 것들이 퍼지겠죠. 퍼질 겁니다. 퍼질 건데 일단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 지금 당장은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교육평가 제일 중요하니까 교육평가 열심히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평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평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평가는 어떤 교육학의 꽃이에요. 교육의 어떤 꽃입니다. 마지막 활용 점정을 지어줄 수 있는 거는 평가예요. 왜 평가라고 제가 강조를 그렇게 하느냐. 백날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걔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평가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 이러한 질문 받아보신 적 있죠?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 자, 알아들었어? 너 말해봐. 이거 평가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평가예요. 이게 다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많이 접하셨고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뭐 TMI를 여러분이 풀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껏 말을 했으니까 얘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 있죠. 평가입니다. 평가가 그래서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거를 좀 전문화시켜서 평가를 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교육에서의 평가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많이 평가를 하죠. 그래서 평가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당연히 교육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 통계를 알아야만 평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평가에서. 왜냐하면 평가를 시행을 하려면 돈이 들어요. 시간과 노력이 들고 돈이 듭니다. 돈이 왜 드느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그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풀어 오셨잖아요. 그거 돈이 안 들 것 같죠? 학교 선생님들 원래 업무니까. 돈이 들어요. 인쇄비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듭니다. 평가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고요. 인력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어떤 단점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뭐예요? 바로 표준화된 검사 도구라는 겁니다.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뭐냐면요.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그 데이터를 변환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보통 이제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 보통 한 28명에서 30명 정도면 여기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대충 이렇게 나온다고 실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반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한 3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그 반 내에서도 요 정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뭐 완전히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전제가 깔려 있어요.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은. 그래서 표준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평균을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표준 정규 분표가 이렇게 된다면 가운데가 평균이자 최빈값이자 중간값이잖아요. 세 개가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이랑 모드랑 미디안이랑 다 같단 말이에요. 요 점이 다 그 세 점이란 말이에요. 요 점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S냐 플러스 1S냐 뭐 이건 이제 모집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S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을 하죠. 요거를 시그마를 썼느냐 아니면 S를 썼느냐 스몰 S입니다. 소문자 S예요. 대문자가 아니고 표준 편차가 요 시그마로 나타나져 있느냐 S로 나타나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샘플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구분할 수 있으실 정도가 되면 참 좋겠으나 뭐 문제는 그렇게까지 뭐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표준 편차가 S라고 나와 있으면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나와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플러스 2냐 마이너스 2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요 전체 여기 위에가 이제 상위권이고 여기 하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상위 몇 퍼센트냐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떤 그 집단 내에서의 어떤 이해도 이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까지도 이제 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아무튼 일단은 이 학교에서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쓴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이들 상대평가를 하진 않으니까 절대평가를 하니까 중거제한평가랑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진단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진단평가가 어떤 평가예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진단평가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주어지는 평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렸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얘기는 한데요. 수업 시작 전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수업 시작 전에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무조건 수업 시작 전에만 한다. 이 평가는 그럼 수업 시작 전 평가가 되겠죠. 진단평가가 아니고요. 진단평가의 목적은 진단을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수업을 하는 도중에도 교육과정 중간에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99.9%의 어떤 진단평가는 어떤 수업이라든가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전에 수업 아니면 최소한 어떤 시작 초반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100%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평관이 이제 총평관에 따라서 진단평가를 해야 되니까 총평관의 개념이 가져오셔야 되고요. 진단평가의 개념도 가져오셔야 돼요. 제가 진단평가의 개념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진단을 하기 위한 평가. 다만 시기상으로 대체로 학기 초 아니면 교육과정 시작하기 전, 수업 전 이때 한다고. 그건 그냥 우연히 그런 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일 쉬우니까요. 한참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게 모르네?
그럼 그 전에 것부터 설명해야 되잖아. 이러한 굉장히 꼬로만 상황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시작 초반에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반드시 그 수업 시작 전에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아셨죠? 자, 근데 총평관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 평가관이랑 측정관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총평관부터 봅시다. 우리는 총평관이 이제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니까요. 자, 총평관은 평가관에 따른 평가만으로는 부족한 영역에 대한 평가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측정관은 그냥 점수 내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측정관은 측정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평가관이라는 게 나왔고, 평가관은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게 평가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 구인 타당도를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인 타당도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들이 바로 그 논리적으로 그 잘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게 구인 타당도인데, 그러면 수검자 개인과 환경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수집한 증거, 이게 평가 결과인데요. 이게 이미 옛날에 내가 설정해 놓았던 구인, 그렇죠? 그 요인들로, 그 어떤 피처들로 얼마나 잘 설명이 되느냐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이 구인 타당도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개인과 수검자 개인을 둘러싼 어떤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느냐를 중요시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 특성의 가변성 뭐 이런 거 다 좋은데요. 뭐 그런 건 뭐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문제에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 특성의 가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습자 특성의 가변성이라는 게 제시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평가관이 제시되었던 가장 큰 이유예요. 측정관에서는 학습자 특성은 불변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험 잘 보는 애는 10년 후에 시험 봐도 잘 보는 애, 100년 후에 시험 봐도 잘 보는 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측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평가 결과, 그러니까 시험 점수죠. 그 시험 점수가 그 학생의 미래고 뭐고 싹 다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제 평가관인데 측정관인데 그걸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학습자 특성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학습자가 학습 동기가 높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공부 잘해도 학습 동기가 떨어지면 애는 나중에 언젠가는 공부를 안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과 뒤집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평가관입니다. 그게 일단 측정관에서 이제 발전된 어떤 평가의 어떤 관점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총평관이에요. 총평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습자 또는 수검자 개인과 어떤 수검자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과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검자와 수검자 주위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교우관계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뭐 교육사회학에서 이제 여러분 배우셨던 SES 이런 거 있죠. Social Economic Status. 그게 뭐냐면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건데요. 그 학습자의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측면에서 총평관이라는 걸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죠. 학생에 대한 이해. 이게 학생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아이가 지능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 선수학습 요소를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만이 학생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관계 아까 얘기했던 교육관계나 SES라든가 뭐 그리고 뭐 학교 폭력의 가해 피해 여부라든가 아니면 잠재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여부라든가 다 진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 전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 총평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쭉 이제 넘어가서 여기 자, 소음이 학습 효율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뭐 그때 제가 이제 요 해설지를 쓰면서 즉흥적으로 좀 생각이 났던 건데 학교 옆에 바로 큰 공사라는 공사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학교 학생들의 성적은 평균적으로 그런 소음이 없는 지역에 있는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보다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음이 학교에서의 학습의 어떤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총평관이라는 것이 그 영향 서로 수검자 개인과 수검자 개인의 어떤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요인과 서로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거를
그러한 관점에서 진단평가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죠. 뭐 자기보고법을 쓴다든가 역할 연출을 시켜본다든가. 그래서 뭐 자기보고법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환경 요인이 내가 얼마나 싫고 좋은지 이런 것들을 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역할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학교 폭력의 어떤 징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자유연상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자유연상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영역에 아동이 이제 학습 흥미를 갖고 있는지 학습 동기가 높은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데 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왜 자유연상법이 그렇게 쓰일 수 있느냐? 자유연상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를 제시하면 그 주제와 관련이 있을 법한 그런 여러 가지 뭐 떠오르는 단어들을 막 쓰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영역에 굉장히 흥미가 많은 아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영역에 흥미가 많을수록 연관된 단어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보통 자기가 흥미가 있는 거니까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당연히 그 영역에 대한 흥미가 없는 사람보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연상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주제에 대한 인출되어 있는 그 단어의 숫자만 가지고도 그 학생의 어떤 그 영역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어떤 그 흥미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자, 상황검사, 적성검사, 뭐 수행평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이제 판단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어떤 수감자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뭐 적성검사는 당연히 그렇고요. 수행평가는 왜 그래요? 실제로 선생님이 관찰을 해야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니까 어떠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측면으로, 이러한 차원으로 접근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평관이라는 어떤 평가에 대한 관점과 동시에 그리고 진단 평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이런 고급 해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설이라고 하기보다는 고급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쓰면 틀릴 일이 없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빼먹고 썼다. 이 점이죠. 두 가지를 다 빼먹었다? 4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 1점 내지 2점짜리 강사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이 2번 같은 문제. 여기 이제 앞에 부분이기 때문에 뭐 2점이라고 생각한다면 0점짜리 강사들이 수두룩 빽빽하죠. 형편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일단 두 번째 거 평가 결과 해석 기준이 이게 바로 준거 지향 평가를 사용해서 총괄 평가를 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조차 해석을 못한 강사들도 역시 수두룩 빽빽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장단을 맞춰줘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 김 선생님이 학생 간 비교를 통한 평가를 하지 않는 학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뭐 대안학교라면 또 모르겠네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공교육 현장에서는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나 그런 학교라고 하네요. 뭐 대안학교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학교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상황 설정을 했으니까 같이 상황에 또 놀아줘야 같이 어울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총괄 평가인데요. 총괄 평가의 목적이 뭐예요? 어떠한 교육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그 피드백이 없어도 돼요. 총괄 평가는 없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형성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상 그렇고 그리고 이론상 그래요. 왜냐하면 형성적인 기능을 하려면 내가 어느 영역에서 맞췄고 틀렸고 왜 틀렸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총괄 평가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그 어떤 학습 과정, 학습 주제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그 시점에서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총괄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총괄평가에서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면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 결과를 해석하라고 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안 정해져 있으면 그냥 풀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쉽게. 근데 일단은 준거지향 평가를 쓴다고 하니까 어떤 평가를 써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평가의 종류가 뭐가 있었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겁니다. 능력 지향 평가라든가 능력 참조 평가라고도 하죠. 성장 참조 평가 이런 거 써가지고 틀리는 거죠. 능력 지향 평가, 성장 참조 평가는요. 그걸 학생 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학생 간 비교를. 그렇기 때문에 성장 참조 평가, 능력 참조 평가를 쓰면 틀려요. 그런데 그걸 떡하니 자기 답안에 자랑스럽게 써놓고 내가 맞았지. 왜 틀려 이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죠. 틀렸죠. 기본적으로 학생 간 비교를 전제하고 있는 평가 방법들인데 아무리 대안적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 대안적 평가가 그 기존 평가의 어느 측면에 대한 대안인지를 생각을 하고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준거지향 평가를 여기 내용 뭐 정규부표 형태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한 10분 전에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어떠한 해석 그 기준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요거 준거지향 평가의 간단한 설명이에요. 요거는 학습자의 어떤 학습의 부적 편포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죠. 부적 편포 이렇게 그리죠. 여기가 0점이고 여기 100점이고 여기가 통과 기준이고 부적 편포가 이제 네거티브 스큐니스라고 하는데요. 스큐라는 단어가 어느 쪽으로 꼬리가 끌리다, 기울어지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네거티브 스큐니스니까 이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포지티브 스큐니스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positively skewed, 뭐 negatively skewed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부적 편포라는 거는 여기 100점에 가까운 점수잖아요.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는 어떤 준거를 달성한 학습의 준거 이 정도 이상 알고 있으면 오케이 너는 충분히 학습을 했어 라고 판단되는 어떤 기준선 이상의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아니고요. 사실 여기에 이제 준거가 설정이 되죠. 왜냐면 여기 학생들이 많아야 되니까 요거 하면은 여기다 준거를 설정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쯤에 이제 준거가 되죠. 여기가 이제 크라이티리언이 됩니다. 뭐 복수는 크라이티리아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준거가 돼요. 자, 그래서 부적 편포를 가정하는 약간 완전학습의 완전학습 친화적인 어떤 평가가 되겠어요. 준거지향 평가라는 거는. 자, 그런데 준거지향 평가를 한다면 어떤 점을 넘으면 다 오케이여야 하니까 요 지점을 탐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일단 평가를 해서 아이들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점수가 나오는 거는 쉬워요. 문제 풀고 정답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냥 기계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OMR까지 쭉쭉 넣으면. 그런데 OMR 카드를 쭉쭉 넣는 건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요 기준, 크라이테리언을 설정하는 단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학을 석사까지 마치신 분들도 물어보면 몰라요. 이런 건 저같이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런 건 안 물어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알 거는 없는데 뭐 네델스키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런데 그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자, 그리고 네델스키 방법이나 앙거프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평가자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이제 준거로 삼게 되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뭐 점수를 어떻게 변환시키고 뭐 그거를 맞추면 1점, 뭐 틀리면 0점 뭐 이렇게 계산한다든가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뭐 가중치를 뭐 다르게 한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평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인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이제 뭐 진짜 감으로만 하느냐 그럼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어느 정도 통계치에 이제 기반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적절한 평가자가 봤을 때 적절한 뭐 안전학습의 뭐 최저 달성 수준 뭐 정한다 주관적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쉬운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안평가의 대부분을 여러분이 갖다 쓰셔도 돼요. 대안평가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 능력지향평가, 성장지향평가는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두 개는 학생 간 비교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평가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쓰시면 틀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해설을 마쳤습니다. 3번 보러 가시죠. 자, 3번 이제 풀러 가시죠. 3번인데요. 송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해야 하는 교수 전략 두 가지인데요. 이건 별로 해설할 게 없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다루기는 했는데 여기 7, 8월 모의고사 9회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뒷곽키리 모형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요. 결국에는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교수 전략 개발.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그냥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그냥 두 가지 아무거나 고르셔가지고 그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시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교수 전략 그 뒷곽키리의 뭐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에서는 요 이제 교수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제 수업 전 활동이라든가 뭐 수업 관련 정보 그리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요. 수업 관련 정보 및 지식을 이제 제시하는 단계가 있고요. 학습자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시킬 것인가, 그리고 시험 또는 검사 이런 거를 좀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과 시험의 어떤 그 테스트의 결과를 가지고 또 환류를 해주는, 그 피드백을 해주는 그 추후 이제 활동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잘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업 전 활동이 중요하고요. 근데 시험 및 검사 요 두 가지는 좀 중요하니까 쓰라고 하면 요 두 가지 그냥 뭐 어떤 가중치 없이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 없이 그냥 두 가지만 아무거나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두 가지를 쓰는 게 조금 이제 여러분이 썰을 풀시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것들이 이제 좀 좋은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중요하다고 해서 표시한 게 아니니까 좀 지울게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게 요거랑 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해설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냥 잘 인출해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대충 넘어갈게요. 요거 그냥 책에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잘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과 그 교수학습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적합한 어떤 테크놀로지를 제시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학생의 고립감 해소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고립감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동기론들을 보면은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고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막 나오잖아요. 동기론에.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인터랙션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아니잖아요. 화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뭐 온기라든가 이런 걸 느끼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고립감 해소라는 거를 주제로 갖고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옛날에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 뭐 한 해 뭐 잠깐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벌써 몇 년째죠 지금. 2019년부터 이러고 있잖아요. 2019년 말부터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코시국에 이런 걸 안 물어보기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 선생님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 맨 처음 왔을 때요. 그때 온라인 수업을 갑자기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습 자료가 온라인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문조사란 결과 같은 거를 보면은 어, 수업을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중앙일보인지 뭐 조선일보인지 뭐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때 수업 자료 제작이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2위랑도 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는 결국에는 학습 자료의 제작이 문제였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처음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려면 애들이 컴퓨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가정 사정이 이제 그뭐 넉넉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컴퓨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마트폰용이나 이제 태블릿용으로 앱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또 활용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당시에는 갖춰져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교육 수혜자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재반 여건으로 인한 교육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있었죠.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동시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맨날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이제 등교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5,000명 터졌죠. 일일 감염자 수. 내년에 못 가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MT를 한 번도 못 가고 참 그런 안타까운 진짜 세대가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왜냐? 아이들이 그 다른 타인들과의 어떤 접촉에서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잠재적 교육과정. 그래서 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어쨌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가 있겠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막 들어가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이렇게 타인에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막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고등학교 3년, 뭐 중학교 3년, 뭐 대학교 4년까지 막 계속 그랬다 봅시다. 그럼 10년 동안 진짜 사람이랑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던 그 공격적인 언사라든가 이런 게 몸에 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반사회적인 어떤 장애가 생긴 거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결국에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나이가 오는데, 근데 그때 이제 면접을 할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표현이 예의에 어긋나고 어떤 표현이 예의 바른 행동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 뭐 꼰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존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정상인데요. 사실 인터넷 같은 데서 댓글 뭐 공격적인 댓글 이런 거 사례들 보면은 연예인들이 막 고소 막 하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좀 오바해서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보면은 그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자 연예인을 대해서건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건 그러니까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뭐냐면 바로 대면 접촉입니다. 대면 접촉. 내가 이렇게 하면 죽방을 맞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아이들이 그런 안 할 텐데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질병으로 인한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이제 전공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 대학교 선생님들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문제로 나온 겁니다. 물론 이거는 코시국 때문에 낸 문제 맞아요. 그런데 일단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얘기를 못했죠.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뭐 확정된 게 없는데 중국 탓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블렌디드 러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도 있죠. 그 온라인 화상 채팅 또는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용해서 최소한 서로 이제 살을 맞대면서 이제 서로 막 장난치고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여자애들끼리 같이 만나 수다 떨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좀 친해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얼굴 보면서 서로 이제 내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중요한데요. 테크놀로지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가 중요한데요. 테크놀로지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웹 기반, 온라인이죠. 옛날에는 온라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요즘에는 다시 웹 기반이라는 표현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으로 하든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이게 왜 온라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지는 느낌이 좀 와요. 왜냐하면 온라인이 이제 쓴 지가 한참 돼가지고 낡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IT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건데 IT 기술에 요즘에 유비쿼터스라는 얘기도 잘 안 하죠. 유비쿼터스 한 10년에서 15년 전에 유행을 했었던 그런 어떤 최첨단 단어였죠. 모든 곳에 있다. 그래서 뭐 IoT, 뭐 사물 인터넷이죠. 뭐 그런 것도 요즘에는 이제 떡밥이 좀 상해가지고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인데요. 그래서 아예 그 요즘에는 이제 아주 뭐 클래식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웹 기반 협동 학습이라든가 팀 프로젝트라든가 토의, 토론 이런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겠죠. 협동 학습이나 팀 프로젝트, 토의 토론을 보시면요.
결과적으로는 그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 학생들의 어떤 인터액션이 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그래야 팀으로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다. 토익 토론은 당연히 이제 대화의 어떤 인터로큐터들이 있어요. 인터로큐터? 이거는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 고급 단어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인터로큐터,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포넌트 이렇게 하면 적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인터로큐터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토익 수업이 됐네요.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 자, 토익 토론에 어떤 상대방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떤 인터액션을 강제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협동학습도 당연히 협동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 내에서 이질적인 학습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분배하고 그 역할을 수행한 뒤 그 역할을 수행한 걸 가지고 모여서 쫙 만나서 모이는 그 주제를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인 협동학습이죠. 직소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다 인터액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할 수 있는 거죠. 이 온라인 질의응답 상담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싱크로노스 이게 동기 방식이고요. 그리고 에이싱크로너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기 방식은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도 라이브 방송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바로.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동기 방식의 어떤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고요. 게시판에다가 여러분이 글을 올려서 질문을 올렸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중에라도 그걸 보고 답을 해주는 방식. 이거는 비동기 방식이죠. 왜냐하면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동기 방식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하려면요. 조음기관을 움직여야 돼요. 조음기관이 이제 발성을 만들어내는 기관인데 성대가 있고요. 여기 네이절 캐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혀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막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조음인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사람이 조음기관을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내가 1초 전에 나랑 다른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그 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셔야 되냐면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동시에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동기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비동기 방식은 뭐예요? 그러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동시에 그 대화 주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상태의 어떤 대화가 비동기 방식의 대화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온라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온라인 뭐 화상 회의 뭐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줌이라든가 뭐 구글 뭐 미트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팀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지금 라인 뭐 이런 데서도 다 가지고 있죠. 네이버 같은 거 네이버에서도 이제 하고요. 라인에서도 있고요. 뭐 그리고 카카오톡 쪽으로도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뭐 잘은 모르겠어요. 카카오톡 뭐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좀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어떤 가상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런 거 쓰는 것 같아요.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뭐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바로 동기 방식이죠. 왜냐하면 동시에 이제 어떤 해당 주제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기 방식의 어떤 인터랙션이다. 그런데 게시판을 운영한다든가 블리튼 보드 뭐 이런 걸 이용한다든가 뭐 그리고 이제 대화를 했던 것들이 이제 아카이빙이 돼서 이제 그 대화 목록이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 대화 목록을 선생님이 나중에 보고 거기다 피드백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비동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기 방식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인터랙션을 강화하는 강조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동시에 그 어떤 대화의 꼭지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뭐 아무튼 둘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요거는 둘 다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온라인 성찰활동 뭐 이런 거 있는데 읽어만 보시고요.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3번 여기까지 끝이고요. 4번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4번 연수인데요. 연수를요. 제가 이제 교육행정할 때 그 마지막에 하고 넘어갔습니다. 교육행정이 좀 길었는데요. 강의가. 근데 연수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수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교육학 시험에서는 크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장학은 많이 나왔어요. 장학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연수는 자기장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장학과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내 자율장학 이런 거랑 좀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학이랑도 연관을 지을 수 있고요. 장학이랑 연관을 지을 수 있다 보니까 교장의 리더십 이런 교장의 어떤 학교장의 리더십 그리고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공유된 리더십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리더십 이론이랑도 엮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장학인데요. 그 중에 이번에는 연수가 나온 거죠. 연수가. 그래서 연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교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 임용고시에 통과를 하신 현직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교사로서 현직에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교원 연수예요. 보통 뭐 일정 뭐 이런 얘기 하시죠. 1급 정교사 연수. 요거 이제 만 3년 채우시면 이제 여름 방학부터 이제 일정 연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연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요거 다 연수예요. 요거 다 연수인데 일단 교원 연수니까 이거 빠져요. 이거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제 하는 학교 차원에서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쓰라 그랬으니까 연수 기관 중심이 조금 애매하고 요게 좀 중심이 됩니다. 단위 학교 중심의 연수. 요게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학이랑 제가 아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학이 나오죠. 장학. 연구 수업이라든가 컨설팅 장학이라든가 연구회라든가 뭐 전달 강습이라든가 교내 자율장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연구회 같은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랑도 묶어서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랑 이걸 교사 학습 공동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학습 집단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왜냐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나의 가르치는 스킬 신장만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교육하는 스킬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발문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어떻게 아이들의 주목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주의를 유지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프랙티컬한 방법론들 있죠.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하는 모임이 바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고요. 그냥 학습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어떤 능력들 그런 것들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들이 다 이거예요. 그냥 달리기 하는 동호회 모임 있죠. 그것도 학습 공동체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거니까요. 그런데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교수 학습 스킬, 그 스킬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과고유 연구회라든가 교내 자율장학 요거 그리고 연구소.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컨설팅 장학이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컨설팅 장학이 나올 때가 됐어요. 물론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겠죠. 아무튼 올해는 안 나왔고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런데 교내 자율장학이랑 연구수업, 교과 연구에 중요한데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걸 얘기를 들자면 요거 두 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거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정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학교에서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해주나요? 해줄 수 있죠.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 연수가 무료 연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비용이 드는 연수들도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참가비 뭐 30만 원 내세요. 뭐 교육비가 30만 원 든다. 그래서 자비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하는 그런 연수들 있죠. 그런 경우도 인정이 되는 연수기는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들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학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와 땡큐죠. 개꿀이란 말이에요. 개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수를 들어야 되는데 온라인 실시간으로밖에 안 된대.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수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수를 받으려면. 그러면 그때 그 시간을 피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시간을 피해서 좀 시간표를 구성을 해준다든가 이런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기 초에 진단평가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교 차원에서 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대신 너는 학교에서 이런 거 해줄 테니까 너는 이런 걸 해라. 이런 거 뭐예요? 교육학습 스킬을 증진시키는 그런 연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기브 앤 테이크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트레이드 오프라고 봐야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지원이 있기 위해서는 교장 선생님이 해달라는 거 해줘라. 본인의 능력을 신장시키겠다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쿨한 그런 교장 선생님이 필요는 하죠. 그분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해설 강의를 다 끝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해설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제 누구를 따라서 내년에 그 수업을 좀 들어야 되겠느냐라는 감이 좀 오실 겁니다. 평가 전문가에게 강의를 들으세요. 평가는 중요합니다.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강의 평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평가 한 문제 맞히려고 제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금 전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들을 C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강의를 합니다. 이 개념이 이렇게 강의가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러한 개념이 왜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해설을 해드려요. 아주 고급이죠. 그냥 암기하고 있는 것들을 쭉쭉 꺼내가지고 나열만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범 답안이라고 그래서 이제 써놨는데요. 이건 20점짜리 답안이 아니에요. 20점짜리 답안이 아니고요. 19점짜리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점짜리 답안을 쓰려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면 이 각 문단의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문장들을 좀 써줘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요구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거. 어떤 이상형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개념이 이 전체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교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연관이 되겠느냐라는 거를 매번 다 써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쓸 수 있는 분은 그냥 쓰시고요. 원래 잘 쓰는 분들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머리가 너무 아픈 그런 주제에 얽매여서 19점 받을 수 있는 거를 16점, 14점, 15점 이런 거 받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저처럼 써서 19점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교육학 논술 쓰는 법이라는 동영상을 보시면 19점짜리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해놨어요. 올해 다시 찍을 거예요. 그 교육학 논술 잘 쓰는 법에 대한 영상은 매년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잘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급 문장을 구사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명확하게 해설을 그 채점을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아는 개념을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 강의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 2월 있고요. 3, 4월 있고요. 5, 6월, 7, 8월, 그리고 9월부터 이렇게 나뉘죠. 총 5개인데요. 이제 재수 이상 하시는 분들은 보통 3, 4월 아니면 5, 6월부터 많이 들으세요. 근데 1, 2월 강의는 이제 대학원을 이제 막 졸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들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은 아는 게 별로 없죠. 왜냐면 4대를 학사하더라도 4대를 4년 동안 다니신 분들은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도메인에 있다가 교육 도메인으로 옮겨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폭넓은 어떤 인사이트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폭넓고 얕더라도 폭넓은 어떤 지식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월부터 2월 수업을 듣는 게 좋아요. 이 수업 1월부터 2월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교육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주제들 그리고 그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련 개념들 이런 것들 한꺼번에 끌고 들어와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이제 형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 2월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형성되실 겁니다. 3, 4월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연습에 들어가죠. 연습이 들어가는데 어떤 걸 연습을 하느냐면요. 3, 4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키워드를 이제 선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키워드는 반드시 외우겠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출 연습을 시작을 하고요. 5, 6월 같은 경우는 그 인출한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과 문단을 구성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7, 8월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5, 6월에 그런 인출 연습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기출과 유사한 문제라든가 기출을 이제 풀어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7, 8월 가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자, 7, 8월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걸 연습을 하냐면요. 20점짜리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해요. 어떤 걸 하느냐. 이렇게 문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문단이 한 문제당 문단이 하나니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 번호로 짚어냈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문단이 총 교육학 논술의 문단 같은 경우에는 총 6개가 돼요. 여기 서론이 있고요. 본론, 그리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6문단이에요. 6문단인데 그 6문단의 가운데 4개 문단에 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삽입하는 능력을 이때 배양을 합니다. 7, 8월에.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시줄과 날줄처럼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본격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마지막에 바짝 연습을 하고 가시는 거죠. 3달이나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 굉장히 고급 답안을 구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들었던 친구가 몇 있어요. 제 것도 듣고 그 다른 강사의 강의도 들었죠. 맨날 13점, 14점 받던 분들 중에 17점, 8점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1주 만에, 2주 만에 그게 변하신 분들이 몇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보고를 받았어요. 직접 본인들한테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번호가 010-6704-8274인데요. 이걸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어요. 카톡도 있고요. 카톡으로도 하셔도 되고 문자로 하셔도 되는데 뭐 질문이 있으면 제가 뭐 실시간으로 뭐 동기화로 답을 해드리진 못하고요. 비동기적으로는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물어보시면 되겠는데 저를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 다른 강사 수업에서 뭐 한 13점, 14점 맞다가 17점, 8점으로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뭐 찬양합니다. 뭐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의 증거도 있으니까요. 뭐 믿고 한번 따라오시면 내년에 교육학 때문에 광탈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2차 준비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